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달러 유동성 축소, 시장의 방향은 정해져 있다. 우리의 투자 방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5월 11일 밤 11시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은 다음날 아침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화폐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달러를 찍어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국채를 매입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연준의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그냥 연준의 자산 이퀄 시중에 풀린 유동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 연준의 자산이 제자리를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3년 정도 연준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중단했고 2018년 1년 동안은 유동성을 오히려 축소시켰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파월 연준장은 유동성을 팍팍 축소시키려고 노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정책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 유동성 축소를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준의 자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위기로 연준의 자산이 2조 달러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최근에 연준의 자산 증가 속도 기울기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돈 푸는 속도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연준에서 유동성을 축소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연준의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증가하는 기울기, 즉 자산의 증가하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연준은 시중의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연준은 3월 후반 들어서 하루 평균 750억 달러의 규모로 국채를 대거 사들여왔지만 계속해서 국채 매수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매주 금요일마다 다음 주에 얼마 정도 규모의 국채를 매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연준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인 11일부터 15일까지 총 350억 달러, 하루 평균 70억 달러 규모로 미국 국채를 매수할 거라 했습니다. 3월 달에 비하면 국채 매입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즉 유동성 증가 속도가 많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꺼려합니다.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알려진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 대출 프로그램, 여러가지 통화 정책 카드는 경제 위기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연준만의 필살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닥치면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시행합니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면 대출을 회수하고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축소, 즉 테이퍼링을 실행하면서 추후 발생할 경제 위기에 미리 대비를 합니다. 실제로 연준은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고 그 이후 점점 양적 축소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연준은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유동성 축소를 예측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연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통화 정책 카드를 확보할 가능성이 클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연준의 자산이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블랙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2019년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차트는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연준의 자산입니다. 최근에 유동성 공급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때 2019년 당시 유동성 증가량이 초라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이때 당시 연준은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 양적 완화는 하지 않겠다라면서 버티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레포 시장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선을 딱 그었었죠. 그리고 연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 추가 유동성 공급은 없다라면서 계속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은행의 기본 기조는 추후 발생할 위기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통화 정책 카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앞으로 돈을 더 풀겠다,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코로나 위기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국채 매입 규모는 조금씩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연준은 국채를 계속해서 매입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면 연준은 유동성 공급을 딱 중단해버리고 바로 유동성 축소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연준은 조금씩 유동성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유럽과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유로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 수치가 하락할수록 유로가 약세이고 달러가 강세라는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계속해서 유동성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바로 살아나면 유로화는 강세로 전환되겠지만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면 유로화의 공급을 이기지 못하고 유로화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유럽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두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넘버원 독일의 3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마이너스 9.2%를 기록했고 유럽의 최약체국 이탈리아의 3월 산업 생산 역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마이너스 28.4%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계속되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 환율 역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달러 대비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쉴 새 없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는 쉴 새 없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바닥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유동성 속도 조절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럽과 신흥국에서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에 충분히 역풍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유동성을 함부로 축소하지는 못할 거라 봅니다. 만약 유럽과 신흥국에서 경제 발작이 일어나면 달러는 급등할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0년 만기 채권에 이어서 20년 만기 채권도 발행한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2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것은 2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한테 20년 만기로 돈을 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 살 때를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10년 만기로 받나요? 20년 만기로 받나요? 30년 만기로 받나요? 35년 만기로 받나요? 저는 35년 만기로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기가 긴 대출을 받아야 그 자금을 긴 대출 기간 동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만기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할 바에 그냥 2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재무부는 다가오는 5월 20일 20년 만기 국채를 200억 달러 규모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20일에 20년물 200억 달러. 딱딱딱 라임이 맞습니다. 또한 2분기 채권 발행 금액만 3조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채권은 편하게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3조 달러 규모의 대출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 채권 누가 사주나요? 연준에서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시중은행이 사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어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입니다. 이런 채권 물량 때문이라도 미국 연준에서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2분기 국채 물량에 부담을 느끼자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계속해서 찍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럼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공급의 증가는 가격 하락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국채 물량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도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2년 만기 채권 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까요? 부동산?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골드? 모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현금을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 미국에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풀 것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돈을 풀 것입니다. 지금도 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집이 없으신 분들은 실거주용 1주택은 필수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러를 지니고 계신 분들은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겠죠. 하지만 2차 충격이 오면 미국 주식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에서는 더더욱 돈을 많이 풀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중에 달러가 많이 풀리면 결국에는 원화 강세 시장이 올 거라 봅니다. 그럼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겠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미국 주식, 그 다음 한국 주식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금은 자산의 일정 부분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투자의 타이밍이겠죠. 그럼 오늘 영상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